네, 22대 총선은 이렇게 여당 참패, 야당 압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총선에 드러난 충청 민심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방송에서 범야권 의석수를 185에서 190 정도로 예측하셨는데 거의 맞추셨습니다. 네. 어제 개표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구조사 결과 딱 나왔을 때 200석 또 200석 이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그랬었죠.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랬고요. 네. 국민들의 민심이 많이 돌아섰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190석 정도로 네. 야당이 범야권이 승리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전체적으로 그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대 박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우호적인 표심보다는 좀 더 불리한 그런 표심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예측이 됐고 네. 그리고 저는 신년 대담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신년 대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입에서 목소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특히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해명을 좀 듣고 싶어 했는데 네. 안타깝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좀 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 기회를 좀 놓쳤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준석 전 장관이라든가 항상무 수석의 어떤 사태 이런 것들이 좀 불을 지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민심이 팍팍했지 않습니까? 네, 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을 때 대통령께서 그에 대한 공감대,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태도에 대한 문제 이런 네. 것들이 이번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은 어제 저희하고 개표 방송도 같이 하셨잖아요. 좀 약간 뭐랄까요. 성남 민심에 좀 놀란 표정이셨는데. 네, 글쎄요. 저도 이제 그 개표 방송 딱 열리는 걸 보고 네. 야, 이렇게까지 돌아섰나?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0석 정도를 개표 방송에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예측대로 만약에 이제 이 범민주 계열이 200석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이제 개헌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석이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네. 그것보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서 잘 네. 풀어가라 하는 의미로 지난 21대와 비슷한 수준에서 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뜨거워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이제 비서진들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네. 또 한덕수 총리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국정 쇄신하겠다고.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정 쇄신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근데 그 동안에도 이제 쇄신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나 이제 고집스럽게도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른가 하면은 사실 이제 과거의 정권들 보면 여소야대로 출발했지만 네, 그 이제 중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네. 동력을 받아서 본인이 추진하는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동력이 좀 사라진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모든 정권에서 추진하려고 그러다 결국 밀려서 이해 집단에 밀려서 사실 이제 중단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방향성은 옳았지만 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실은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표로 이어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대표를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나눌 얘기를 지금 미리 다 해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예. 충청 민심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21대 때는 이제 민주당 대 국민의힘,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성적이 15대 5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범야권, 새로운 미래 합쳐서 17대 3으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충청인들이 충청의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표현도 하던데 충청 민심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충청 민심은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제가 이제 선거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충청이 곧 민심이다. 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의 선택이 저는 항상 옳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서울 수도권도 그렇고 이렇게 영호남 지역도 보면 네. 약간 그 지역적인 색깔이 분명한 거에 비해서 네. 우리 충청의 선택은 항상 중도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네.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만 좀 충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제 대통령도 충청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네, 또 네. 자치단체장들도 전부 이제 충청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역의 현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풀기 위해서 또 특히 이제 뭐 세종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혁신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균형점을 잡고서 조금 반반 정도 의석을 줬더라면 지역의 문제를 푸는 데는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청의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청권의 선택 이번에 정말 충남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힘 세석 외에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물론 이제 세종은 이제 새로운 미래 한석이 있지만 네. 민주당에게 다 몰아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충청의 아들이다. 특히나 이제 부친께서 공주농고 네, 출신이시고 네, 네.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청주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러면 충청에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패를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도 작용을 했지만 현재 자치단체장들이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내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도 전 내재돼 있다 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뭐 대전시 같은 경우는 뭐 이장우 시장 키즈라고 하는 양 부시장을 또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와 함께 지방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함께 작동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충청인들의 마음을 좀 잘 헤아리지 못하면 이제 다가올 지방 선거까지도 저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5선 중진 트리오라고 하는 이상민 네. 의원이라든가 정진석 의원, 물론 이제 정우택 의원은 이제 출마 자체를 못했지만 네. 국민의힘의 5선 트리오가 충청권에서 사실상 모두 다 퇴장하는 이러한 네. 것들도 전체적인 충청권의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예. 좀 뭐 반론을 좀 하자면 사실 이번 선거는 충청 지역의 문제에 의해서 충청 민심이 돌아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중앙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아까 이승 교수 뭐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장들의 성과가 좀 부족해서 거기에 이제 민심이 좀 화가 났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밀렸던 그런 숙제들을 좀 많이 해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아쉬운 선택이었다 그런 말씀 좀 드렸습니다. 지방 권력 관련해서는 그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21대 때 대전, 세종, 충남 시도지사가 다 국민의힘이고 뭐 21대 때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까 어떤 네. 지방의 당정 관계 이게 굉장히 원활치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추가 민주당 쪽으로 더 기울어졌단 말이죠. 뭐 지방의 당정 관계가 그래도 회복이 돼야 할 텐데 그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합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예산은 따올 수 있어요. 네. 지역 개발을 위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있어 예산을 따오지만 그리고 요즘은 중앙 예산을 따오려면 지역에서도 매칭하는 그런 예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업들이. 네. 근데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는 지방 권력에서 그걸 뒷받침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부터 이것도 역시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 발전을 한다라면은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연찬회부터 이렇게 패싱을 하고 네, 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더 지역 개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단체장의 역할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협치를 하면서 지역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로 바뀌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대립 구조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도 이 손발을 좀 맞추려면 뭐 예. 닭이 먼저든 달걀이 먼저든 어떻게 해서든 손발을 좀 맞춰야 될 텐데 좋은 묘안 없으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어쨌든간에 이제 뭐 지방의 권력은 이제 자치단체장이 쥐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도 네. 이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네,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은 바로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당선인들 좀 연락 좀 해서 네. 만나서 좀 식사도 하고 좀 네. 대화를 나누면서 네.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노력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릴게요. 사실 뭐 국민의힘이 참패한 건 맞지만 민주당 지지자들도 사실 좀 분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200석을 넘겼어야 하는데 그래서 뭐 둘 다 진 선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근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남은 3년도 이제 여소야대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국정 운영 동력을 좀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좀 짧게 저희가 말씀 듣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아니, 태도가 변화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네. 뭐 인식도 바뀌어야 되겠고 지금 뭐 일부 비서진들의 뭐 사퇴라든가 또는 국무총리의 사퇴, 저는 전체적으로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된다. 내각 총사퇴까지?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특별법이 여러 가지가 좀 묶여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지금 이제 새롭게 뭐 조국 한동훈 특별법까지 발의를 하겠다는데 네, 뭐 조국 대표 예, 그 특별법에 대한 고리를 풀어가야 된다, 정치권에서. 그래야만이 대화가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계속 거부권 행사했단 말이죠. 네, 네. 그 거부권에 대한 부분도 일정 정치적으로 해결해야지 네. 강대강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그것은 올곧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달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태도에 달렸다. 예, 저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네, 네. 저는 좀 고집을 내려놓고 민생 속으로 달려가야 네. 된다. 그리고 이제 인적 쇄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 주위에는 사실은 이제 S대 출신하고 네, 네. 검사 출신들밖에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인재들이 용산에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다양한 어떤 그 학력을 가진 이런 분들이 좀 캐비넷에 들어가서 정말 국가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는 이제 그런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점이 뭐냐면 사실 이제 오바마 집권 2기 때 그때 이제 여소야대 정국이었었거든요. 네. 하원이. 이럴 때 대통령께서 직접 의원들 찾아뵈면서 네.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